엄마, 그때 사고 피해자 동생이 나를 찾아왔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검찰청까지 왔어요. 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기사 막아주세요. 안 돼. 이번엔 내가 덮지 않아. 네가 책임져야 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8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식당 주방 일을 하고 있죠.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많습니다. 그냥 생긴 굳은 살이 아니에요. 교도소 작업장에서 생긴 것들이죠. 20년 전 일입니다. 아들 준호가 대학교 2학년이던 때였어요. 그해 겨울, 준호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았죠. 빗길이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미끄러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았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준호를 봤을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들은 벽에 기대서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나 어떡해,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0살 청년이 아니라 5살 아이처럼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막을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죠.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에는 이미 다 아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제 남편 박영수는 검사였습니다. 아들 사건을 직접 맡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손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준호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3년이면 됩니다. 3년만 참으면 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초범이고 나이를 고려해서 3년형을 받았어요. 교도소 안에서 저는 매일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학교는 제대로 다니고 있을까? 면회 올 때마다 준호는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다, 아들.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소원이야.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3년 뒤 저는 출소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가 좋았죠. 2년 뒤 준호는 합격했습니다. 검사가 된 것입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검사 배지를 달고 온 아들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그래, 이것으로 됐다. 내 인생이 멈춘 대신 아들의 인생은 계속됐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검사로 일했고 저는 김천에서 식당 주방 일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가끔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건강 챙기세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윤지연. 변호사였어요.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준호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았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호도 가정을 꾸렸으니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식당 일은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준호가 멀리 있다는 것,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본다는 것, 그런 생각들을 말이죠.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재료를 손질했어요. 사장님은 착한 분이었습니다. 순자 씨,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나이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요. 출소한 뒤로 정가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순자 씨가 아들 대신 감옥 갔었다더라. 착하긴 한데 정가자잖아. 처음엔 그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뎌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해 겨울이 되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죠?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엄마를 생각해 주는구나. 지난 세월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데려간다고 해서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좋아하셨어요. 그래야죠. 이제 편하게 사셔야지. 10년 넘게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 날 주방 사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힘든 일도 외로운 밤도 모두 지나갔구나. 아들 곁에서 손주라도 보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천을 떠나며 생각했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검사가 되고 결혼하고 이제 엄마를 모시겠다고 하니까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어요. 이런 데서 검사 아들과 변호사 며느리가 사는구나.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문득 이 손이 부끄러워졌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나와서 반겼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짐 제가 들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거실이 펼쳐졌어요. 큰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들이 살고 있었구나.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움츠러들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준호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저녁 지연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진 밥상이었어요. 샐러드에 스테이크, 그리고 와인까지. 저는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지연이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젓가락만 쓰다가 이런 걸 쓰려니 익숙지 않았죠.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편하게 드세요. 아무도 안 봐요. 밤이 되자 지연이 방을 안내해 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침대도 있고 옷장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이에요. 편하게 쓰세요. 저는 침대에 앉아봤습니다. 푹신했어요. 김천에서는 바닥에 이불 깔고 잤는데
이런 침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잠이 안 왔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김천에서는 밤에도 차 소리가 들렸는데 여긴 너무 고요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아들과 함께 사는구나. 20년 만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버릇이 남아 있었어요. 새벽 5시면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지었습니다. 7시쯤 지연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아침 준비했다. 같이 먹자. 지연은 냄비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저희는 아침에 토스트랑 커피만 먹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밥이 좋지 않니?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지. 준호도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밥 지었어. 같이 먹자. 준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 출근해야 돼요. 빨리 나가야 해요. 그리고는 지연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이 싫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대신 방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을 배워서 준호와 지연 옷을 빨았어요. 그리고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처럼 꼼꼼하게 털어서 널었죠. 지연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베란다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여기는 건조기가 있어요. 베란다에 빨래 널면 안 돼요. 저는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몰랐어. 지연은 빨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그냥 방에 계세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저녁,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요리한 뒤 그릇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식기세척기 있어요. 손으로 안 씻어도 돼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물기를 닦으며 말했죠. 그래도 손으로 씻는 게 깨끗하잖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아침밥도 빨래도 설거지도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뭘 하며 살아야 하나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연도 먼저 와 있었죠. 셋이 거실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서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몸에서 기름 냄새가 나요. 옷에도 배어 있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연이 준호 말을 잘랐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검사님 댁이잖아요. 손님들도 오고 그래요. 냄새 관리는 해야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조심할게.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여기선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새벽에 부엌에서 소리 나면 잠을 못 자요. 준호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도 맞아요. 조금만 적응해 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노력할게.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손님이구나.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님이면 예의라도 차리지. 이건 뭔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감옥에 갇혔을 때보다 더 답답했어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 될 거라는 희망. 하지만 지금은 뭐가 있나요? 아들 곁에 있지만 더 외롭습니다. 문틈으로 지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조금만 있다가 다시 김천으로 모셔드려요. 준호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김천 식당 주방이 그리웠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그곳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의 뿌듯함. 사장님이 고생했다고 등을 두드려 주시던 그 온기.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존재가 민폐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서 온 이곳이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8시가 넘어서였어요. 준호와 지연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음식들. 하나하나 지연이 정해놓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만 꺼내 마셨어요. 다른 건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천 식당 사장님이었어요. 순자 씨, 잘 지내요? 서울 생활은 어때요? 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아들이 잘해줘서 좋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던 삶이었나요? 아들 곁에 있지만 더 멀게 느껴지는 이 삶. 검사 아들, 변호사 며느리. 그 사이에서 정과자 어머니는 어디에도 낄 곳이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남 거리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저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천 그 작은 식당 주방이 제 자리였던 거죠. 그날 저녁 지연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향수였습니다. 이거 뿌리고 다니세요. 냄새 좀 가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향수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지연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 다 편하자고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향수병을 내려다봤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이걸 뿌리면 제 냄새가 사라질까요? 스물년 식당 주방에서 밴 기름 냄새, 땀 냄새. 그게 제 인생인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김천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편한 손님, 아니 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방에만 있고 저녁이 되면 조용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도 줄였어요. 지연이 싫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엔 현관문을 열면 저한테 인사라도 했는데 그날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연도 뒤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게 깔린 준호 목소리, 그리고 지연의 날카로운 말투.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준호는 처음 봤거든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손을 비비고 무릎을 떨고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할 때까지요. 엄마, 그때 사고 피해자 동생이 나를 찾아왔어요.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그 사고, 제가 감옥에 갔던 그 사건, 끝났다고 믿었던 일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형이 당한 사고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당시 언론 보도랑 판결문이랑 뭔가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재조사를 요청하겠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일은 다 끝났잖니. 엄마가 다 책임지고 끝난 거야.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엄마 이름으로 끝났지. 내 이름으로는 안 끝났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진실을 모르잖아요. 진실?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실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는 거잖아. 술을 마시고 사람을 쳤다는 거고, 엄마가 그걸 대신 뒤집어 썼다는 거지. 이게 진실이야. 준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알아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도 알았고 지금도 알아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떡해요? 저 이미 검사예요. 검사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였다는 게 알려지면 끝이에요. 그 순간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이었어요.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피해자 동생 만났어요? 아니, 아직 안 만났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소파 팔걸이에 기대섰습니다. 준호 씨, 걱정 마요.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제가 알아볼게요. 기사 한 줄도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침착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돈으로 해결한다고? 사람이 죽었는데? 지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머니, 이미 20년 지났잖아요. 지금 와서 진실 밝힌다고 죽은 사람 살아 돌아와요? 차라리 보상금 더 주고 조용히 덮는 게 모두한테 좋아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너는 변호사로서 정의보다 체면을 택하겠단 거니? 지연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은 깨끗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겨요. 정혜? 그런 거 믿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그래, 내가 그 똑똑함을 가르쳤지. 거짓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침묵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20년 전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아들에게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감옥 간 이유가 뭐였을까? 내가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근데 잘 된다는 게 이런 건가? 엄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괴로워요.
매일 밤 그 사람 생각해요. 제 손에 죽은 사람. 근데 이제 와서 진실 밝히면 저는 어떻게 돼요? 검사직 박탈되고 정가자 되고 인생 끝나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야죠. 어머니도 도와주세요. 그 피해자 동생 만나서 잘 말해줘요. 엄마가 운전했다고. 이미 처벌받았다고. 이제 와서 문제 삼지 말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더 이상 거짓말은 못해. 지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뭐가 안 돼요? 어머니가 이미 감옥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 20년 전 한 번이 내 인생 전부를 바꿨어. 정가자가 됐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못 구했어.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저 어떡해요? 저는 준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어떡하긴. 책임지는 거지. 20년 전에 내가 했어야 할 일을 이제라도 하는 거야. 지연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준호 씨 보고 자수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요. 저는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피해자 가족은 아직도 진실을 모르잖아. 준호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이래요? 20년 전에는 날 지켜주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지켜준 게 아니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망친 거지. 너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야. 정의를 말하는 검사가 실은 진실을 숨기고 사는 사람으로 만든 거지. 그게 엄마가 한 일이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지연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저는 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든 합의하든 마음대로 해. 근데 나는 거기 끼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거짓말에 힘을 보태지 않겠어.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공범이에요. 20년 전 거짓 진술한 게 어머니잖아요. 이제 와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공범이었어요. 거짓말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작은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끝까지 잘못된 채로 가고 싶진 않아. 지연은 혀를 찼어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준호 씨 인생 망가져도 책임질 거예요? 책임?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감옥 가고 정가자로 살고 손가락질 받으며 산 게 책임 아니었어?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게 책임이야.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준호가 불렀습니다. 엄마, 정말 날 버릴 거예요? 저는 뒤돌아봤어요. 준호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병원 복도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어요. 버리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살리는 거지. 진짜로 살리는 거야.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준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맞는 걸까요? 아들을 지키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검사, 정의를 말하지만 진실은 숨기는 아들.
제가 만든 겁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박영수 사진이 배경화면에 있었어요. 5년 전 돌아가신 남편. 당신도 이 거짓말에 힘을 보탰죠. 검사였으면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계속 숨기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진실을 말하라고 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밖에서 지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요. 우리끼리 해결하면 돼요. 변호사 선임하고 피해자 가족 만나서 합의금 제시하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요. 조용히 넘어간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20년 동안 해온 일이죠. 조용히 넘어가고 덮고 숨기고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 가족입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날 버릴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들에게는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거짓말로 쌓아 올린 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때 더 큰 상처를 입을 바에야 지금이라도 무너뜨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밤새 잠을 못 잔 겁니다. 어젯밤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 지연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을 때 준호와 지연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둘 다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준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출근해요. 목소리가 무뚝뚝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준호 등을 바라봤어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관 쪽으로 가지 않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아침 풍경이 펼쳐졌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어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물만 마시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어요. 저는 일간지 기자입니다. 박준호 검사님 어머니시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요. 당시 김순자 씨께서 운전하셨다고 진술하셨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거는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김순자 씨. 당시 목격자 진술이랑 김순자 씨 진술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기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이 재조사를 요청하셨어요. 혹시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내던졌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시작됐구나. 20년 동안 숨겨왔던 일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자가 움직인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더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시죠? 저희 취재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문을 닫으려는데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20년 전 사고에 대해 피해자 가족분이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피해자 동생이 움직인 지 겨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기자들이 왔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다른 번호로도 걸려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기자들이 취재하고 기사가 나가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준호의 검사 생활은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까? 6시가 되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한테 전화 받았지? 어떻게 알았냐?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사무실로. 준호도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고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검찰청에도 왔어요. 기자들이 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20년 전 사고에 대해서.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셋 다 말이 없었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빨리 손을 써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문제예요. 기자들이 어머니를 찾아올 거예요. 취재하고 사진 찍고 기사 쓸 거라고요. 그러면 준호 씨는 끝나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기자들이 계속 올 거예요. 우리 집을 지켜볼 거고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천으로 내려가세요. 당분간만이라도요. 이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만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기자들이 어머니를 괴롭힐 거예요. 잠깐만 김천으로 내려가 계세요. 잠깐만? 저는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잠깐인데? 1달? 1년? 아니면 영원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대신 말했어요. 상황 봐서요. 일단 기자들 관심이 다른 데로 가면 그때 다시 모시면 되잖아요. 모신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너희들이 날 원해서 모신 게 아니잖아. 체면 때문에, 의무감에, 그래서 데려온 거잖아. 이제 불편하니까 다시 내보내려는 거고. 지연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말 없어요. 저희가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어머니 냄새 나는 것도, 생활 습관 다른 것도 다 참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까지 생기면 어떡해요? 참았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참기 힘든 존재였냐? 내 냄새가, 내 습관이 그렇게 불편했냐?
그럼 처음부터 데려오지 말았어야지.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제발.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상황이 심각해요. 피해자 동생이 재조사 요청했어요. 검찰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도 취재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치워야겠다? 없는 사람 만들어야겠다? 그럼 다 해결돼?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준호 씨한테 피해예요. 검사 생활 못해요. 20년 동안 쌓아온 게 다 무너져요.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원하는 거였어. 그래서 20년 전에 감옥도 갔지. 근데 지금 보니까 아들은 거짓말쟁이가 됐어. 이게 잘 된 건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그때 대신 들어갔어요? 날 지키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게 잘못됐다고 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잘못된 거 맞아. 내가 책임지게 했어야 했어. 20살이면 어른이야.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엄마가 대신 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 지연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20년 전에 어머니가 선택한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맞아. 제가 인정했습니다. 내가 선택했어. 잘못 선택했고. 근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늦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준호 씨는 어떻게 돼요?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진실 밝히면 전과자 돼요. 검사직 잃어요. 변호사도 못해요. 인생 끝나는 거라고요. 끝나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시작하는 거지. 진짜 인생을. 거짓말 위에 세운 인생 말고 진실 위에 세우는 인생.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 무서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는 게 무서워요. 지연도 잃고, 직업도 잃고, 명예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두려워요. 저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아들아, 엄마도 무서웠어. 20년 전 감옥 갈 때도, 출소하고 전과자로 살 때도. 근데 사라졌어. 사람은 생각보다 강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단다.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네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준호 씨가 전과자 되면 저도 끝나요. 변호사 생활 못해요. 전과자 남편 둔 변호사 누가 믿겠어요? 그게 사랑이냐? 제가 지연을 봤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 옆에 있는 게 사랑 아니냐? 조건 따지는 건 거래지, 사랑이 아니야. 지연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데요.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있을까? 전과자로 20년 산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다 겪었어. 근데 살았어.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김천 내려가 주시면 안 돼요? 제발이요. 잠깐만이라도요. 목소리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나갈게. 준호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지연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가는 거야. 너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엔 내가 덮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기든 거짓말로 덮지 않는다는 뜻이야.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오면 진실을 말할 거야. 피해자 가족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고, 재조사 요청하면 협조할 거야. 20년 전 진실을 밝힐 거란 얘기야.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그럼 준호 씨는 어떻게 돼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지는 거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20년 늦었지만 안 돼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럴 거면 차라리 여기 계세요. 제가 막을게요. 기자들 만나지 못하게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막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도 위증죄로 처벌받아요. 또 감옥 가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진짜 내 죄니까.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준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검사가 무릎 꿇는 거 아니야. 당당하게 서 있어야지. 진실 앞에서 짐 쌀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준호와 지연이 급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꺼내서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김천에서 가져온 옷 몇 벌. 여기서 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서울에서의 3주가 꿈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이었을까요? 아들 곁에 있었지만 더 멀게 느껴졌던 시간.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제 다시 올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안 올 수도 있어. 내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나 볼 수 있을 거야.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아파트를 돌아봤어요.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을 곳은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로비로 나왔을 때 기자 한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김순자 씨, 잠깐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서울역이요.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김천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대합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켰더니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사랑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오래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남편 박영수의 옛 동료였던 이만수 선생님이었어요. 5년 전 남편 장례식 때 뵀던 분입니다. 퇴직 검사로 지금은 김천에서 사시죠. 여보세요, 이만수 선생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순자 씨? 웬일이야? 이만수 선생님 목소리가 반가워 보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선생님, 만나 뵙고 싶어요. 20년 전 그 사고건에 대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이만수 선생님이 말했어요. 순자 씨,
그건 다 끝난 일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피해자 동생이 재조사 요청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히려고요. 이만수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내일 우리 집으로 오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김천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3주 만에요. 밤늦게 김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서울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월세 계약이 남아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비워뒀던 집이었죠.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편안했어요.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제 집 같았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애원하던 모습. 엄마, 제발이요. 이러지 마세요.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잔 것 같았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만수 선생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은 김천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사셨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만수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는 새하얗고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차를 내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순자 씨, 20년 전 일을 왜 지금 꺼내려는 건가?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들 대신 감옥에 간 건 맞아요. 제가 선택한 거였고요. 근데 이젠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요. 이만수 선생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네.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선생님, 당시 남편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알고 싶어요. 이만수 선생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모든 걸 계획했네. 순자 씨가 대신 들어가기로 한 뒤에도 증거를 조작하고 목격자 진술을 바꾸고 판결 과정에도 손을 썼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단순히 대신 들어간 게 아니라 남편이 만든 각본 속 배우였던 건가요? 이만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영수는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증거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만수 선생님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생전에 나한테 준 게 있네. 만약을 대비해서 보관하라고 했지. 사건 당시 조작 기록들이야. 어디 있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만수 선생님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서재로 가셨다가 봉투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걸 순자 씨한테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네. 근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본 목격자 진술서와 수정된 진술서, 준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 원본과 조작본, 그리고 판결문 초안.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목격자는 원래 젊은 남자가 운전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수정본에는 중년 여자가 운전하고 있었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 필체로 수정 지시가 적혀 있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도 조작됐습니다. 준호는 당시 0.15%였어요. 면허 취소 수준이었죠. 하지만 제출된 서류에는 0.08%로 낮춰져 있었습니다.
제 것처럼 만든 거였어요. 제일 충격적인 건 판결문 초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 필체로 메모가 가득했어요. 형량 최소화 방향, 초범 고려, 나이 참작. 남편이 직접 판결 방향까지 조정한 겁니다. 이만수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는 순자 씨를 사랑했네. 하지만 아들을 더 사랑했지.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어. 순자 씨만 희생하면 모든 게 깨끗해지도록. 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맞아요. 아들 대신 들어간다고 제가 말했죠. 근데 남편은 그 이상을 했네요. 사건 전체를 조작해서 아예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선생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 서류를 선생님한테 맡긴 건가요? 이만수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럼 이제 밝히면 되겠네요. 저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남편이 한 조작까지 전부요. 이만수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순자 씨, 그러면 준호는? 준호도 알아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손을 썼는지, 단순히 엄마가 대신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건 전체를 조작했다는 걸. 그래야 준호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어요. 이만수 선생님 댁을 나왔습니다. 봉투를 꼭 안고 걸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기자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있었습니다. 그중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순자입니다.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셨죠? 기자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 가능하신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어때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기자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은 정우진이라고 했습니다. 노트북과 녹음기를 가방에서 꺼내며 정중하게 인사했죠. 김순자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앉으세요. 오래 걸릴 거예요. 정우진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녹음 시작해도 될까요? 정우진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다 녹음하세요. 제가 하는 말 전부요. 기자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김순자 씨, 20년 전 교통사고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습니까? 정우진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됐습니다. 제 아들 박준호였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운전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사람을 쳤습니다. 제가 대신 감옥에 갔죠. 정우진 기자 눈이 커졌어요. 왜 대신 가신 겁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엄마니까요.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20살 아이가 인생 망치는 걸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그럼 자발적인 선택이셨나요? 정우진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선택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뒤에서 모든 걸 조작했죠. 단순히 제가 대신 들어간 게 아니라 사건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정우진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당시 조작 기록들이요. 남편의 옛 동료가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제 남편 박영수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정우진 기자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목격자 진술 조작본, 혈중 알코올 농도 조작본, 판결문 초안.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검사가 직접 사건을 조작한 거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들 대신 들어가겠다고 한 건 맞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이상을 했어요. 증거를 바꾸고 진술을 조작하고 판결까지 손댔죠. 완벽한 각본을 만든 겁니다. 박준호 검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우진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를 거예요. 준호는 엄마가 자발적으로 대신 들어갔다고만 알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얼마나 손을 썼는지는 몰라요. 이제 왜 진실을 밝히시려는 겁니까? 정우진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잘못됐으니까요. 20년 전 제 선택이 준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요.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우진 기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물었어요. 당시 상황, 남편과의 대화, 감옥 생활, 출소 후 살. 저는 숨기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기사는 언제 나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진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이틀 안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추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김순자 씨, 각오는 되셨죠? 파장이 클 겁니다.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도 힘들어질 거고 저도 다시 조사받을 거예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죠. 근데 괜찮아요. 이번엔 진짜 제 죄니까요. 기자가 떠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기사가 나가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준호의 삶도 제 삶도.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신가요? 저는 20년 전 교통사고 피해자 동생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빠 일에 대해 직접 듣고 싶어요. 언제 시간 되시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4시에 김천역 앞 카페에서 만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피해자,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로 속인 사람들, 뭐라고 사과해야 할까요? 용서를 구할 자격이나 있을까요? 4시 10분 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순자 씨세요? 여자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여자는 저를 오래 바라봤어요. 이름은 박미선이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동생이었죠. 오빠는 당시 32이었어요. 결혼 준비 중이었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박미선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들을게요. 먼저 진실이 궁금해요. 정말 어머니가 운전하신 게 맞나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운전했어요. 박준호. 지금 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요. 제가 대신 감옥에 갔죠. 박미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가 대신? 엄마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20살이었어요.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죠.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이 준호를 거짓말 위에 세운 거니까요. 박미선은 입술을 깨물며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동안 우리 가족은 진실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 마신 대학생이 오빠를 죽였는데 중년 여자가 했다고 알았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아들만 생각했죠. 박미선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거든요. 내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 근데 그 아이가 다른 사람 목숨을 빼앗았다면 그래도 덮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덮으면 안 되죠. 그게 진짜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 깨달은 거예요. 준호는 검사가 됐지만 거짓말 위에 서 있어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재조사 요청하실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오빠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검사가 돼서 잘 살고 있고요.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다 말할게요. 증거도 있어요. 남편이 조작한 기록들. 재조사 과정에서 전부 제출할게요. 박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20년 늦었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늦어도 괜찮아요.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진실을 말하니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남은 건 준호와의 대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기자 만났다며?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진실을 말했어.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일을 다.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기사 나가면 준호 씨 끝나요. 알면서 왜 그래요? 끝나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시작하는 거지. 제대로 된 삶을. 지연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과자가 되는 게 제대로 된 삶이에요? 거짓말쟁이로 사는 것보단 낫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알잖아. 준호가 매일 밤 악몽 꾸는 거. 그 사람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거.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편해질 거야.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준호 씨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준호와 지연은 저를 원수로 여길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어요. 늦었지만 제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한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기사 막아주세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제발이요. 저는 핸드폰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 기사가 나갔습니다. 인터넷 포털 메인에 떴어요. 검사 박준호, 20년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은폐 의혹. 기사를 클릭하자
제 얼굴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김천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순자 씨, 기사 봤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점심때쯤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씨, 출석 요청합니다. 2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오후 3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 보셨죠? 검찰청에서 저 불렀어요. 직위해제 당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알아. 기사 봤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막지 않으셨어요? 전화했잖아요. 제발 막아달라고 했잖아요. 막을 수 없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20년 동안 숨겼지만 이제는 때가 온 거야. 준호는 주먹으로 소파를 쳤습니다. 무슨 때예요? 제 인생이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진짜 인생? 전과자가 되는 게 진짜 인생이에요? 검사직 잃고 변호사도 못하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게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2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야. 20살 때 책임졌어야 했어. 엄마가 막지 말았어야 했고, 준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 괴로웠어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 꿈꿨어요. 제 손에 죽은 사람. 검사로 정의를 말하면서도 제 자신은 거짓말쟁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지. 제가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받고 재판받고 처벌받는 거야. 내가 진 빚을 갚는 거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지연은요? 지연이 날 떠날 거예요. 떠나면 떠나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 곁에 없는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니야. 준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요?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차가운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보는 거지. 20년 전 엄마는 눈이 멀었어. 아들만 보이고 피해자는 안 보였어. 근데 이제는 보여. 그 사람 가족이, 그들의 고통이.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하세요? 저 대신 감옥 간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해. 많이. 근데 후회하는 이유가 달라졌어.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예전엔 내가 고생할까봐 후회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책임지게 안 한 걸 후회해. 너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걸 후회하지.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처벌받을 거 아세요? 위증죄로. 또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알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내 죄니까 괜찮아. 떳떳하게 받을 거야. 엄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무서워요. 모든 걸 잃는 게.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20년 전에도 지금도. 근데 두려움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진실이야.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 밝혀봤자 죽은 사람 살아 돌아와요?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저는 준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바뀌어. 내가 바뀌는 거야. 거짓말쟁이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를 원망할 거예요. 제 인생 망친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원망해도 돼.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시에 고마워할 거예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는 것 같아요.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내일 검찰 가시죠?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직접 진술할게요. 20년 전 일을 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이제 우리 떳떳하게 가는 거야. 준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연한테 가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올게요. 준호가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저도 사랑한다, 아들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사랑하는 것 같다.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노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만수 선생님이었어요. 순자 씨, 기사 봤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증거 주셨으니 가능했어요. 내일 검찰 가시나? 이만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준호랑 같이 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만수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든 길일 텐데.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가는 길이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내일 입고 갈 옷을 꺼냈어요. 깨끗한 옷으로 골랐습니다. 떳떳하게 가야 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실의 시작. 20년 늦었지만 제대로 된 시작. 준호도 저도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깊게 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진실을 말하러 가는 날. 9시에 준호가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각오가 서린 눈빛이었죠. 엄마 가시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준호 검사님, 한 말씀만. 김순자 씨, 이쪽 좀 봐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검사가 앉아 있었어요. 2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는 담당 검사였습니다. 앉으세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진술하실 내용이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준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사람을 친 것, 제가 대신 들어가기로 한 것, 남편이 뒤에서 증거를 조작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준호도 진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가 운전했습니다. 술을 마셨고 사람을 쳤습니다. 엄마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거짓말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조사는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증거 서류를 제출했어요. 남편이 조작한 기록들, 원본 진술서들. 검사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중대한 사건이네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피해자 가족 박미선이 서 있었어요. 준호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박준호?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전 제가 형님을 죽였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미선은 준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는 32이었어요. 결혼 준비 중이었고 앞날이 창창했죠. 당신 때문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래도요. 박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20년 동안 우리 가족은 억울했거든요. 이제야 오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 후회 안 할 거예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아들아. 석 달 뒤 재판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20년 전 음주운전 치사, 그리고 도피. 준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준호와 이혼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준호는 슬퍼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힘들 때 곁에 없는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니니까요. 준호가 수감된 뒤 저는 김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반겨주셨습니다. 순자 씨, 기사 봤어요. 힘들었겠어요. 이제 떳떳하게 사세요. 고마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준호를 면회 갔습니다. 준호는 교도소에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했어요. 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출소하면 피해자 가족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출소했어요. 김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작은 법률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무료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죠.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20년 전 엄마가 저를 지켜준 건 잘못이었지만 2년 전 엄마가 저를 책임지게 한 건 진짜 사랑이었어요.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박미선도 가끔 연락했습니다. 준호가 하는 일을 응원한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69입니다. 식당 주방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 살지 않으니까요. 떳떳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면 준호가 찾아옵니다. 같이 밥을 먹어요. 준호는 오늘 상담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줬다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준호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진짜 웃음이에요. 20년 전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아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에 힘을 보탰죠. 하지만 2년 전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아들이 책임지게 했어요.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준호는 이제 거짓말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진실 위에 서 있어요.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어요.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떳떳한 하루가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사랑이 있고 제대로 된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감춰주는 게 아니라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출퇴근길에서 들으시든 잠들기 전 누워서 들으시든 집안일 하시면서 들으시든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